김수경이라는 이름을 가진 저는 올해 7승이 되었습니다. 제겐 쌍둥이 아들이 둘 있는데 한 명은 지방에 살고 또 다른 한 명은 제 옆에서 살고 있습니다. 쌍둥이를 키우면서 제 인생을 거의 포기하며 살아왔고 10년 전 남편이 쓰러지면서 남은 말년의 삶도 희생해야 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두 아들이 정말 효자였죠. 비슷한 외모를 가졌지만 성격은 아주 달랐어요. 하나들은 씩씩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전형적인 남자아이였고 다른 하나들은 소심하고 조용해서 인형놀이나 소꿉놀이 같은 것을 좋아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소중했지만 마음이 더 가는 쪽은 항상 둘째였습니다. 작은 일에도 상처받기 쉬운 아이였기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며 챙겨주게 되더군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지훈이, 둘째는 현우였고 현우는 특히 저와 더 친밀했고 애정이 깊었답니다. 지훈이는 주로 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냈고 현우는 제 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가부장적인 성향이 강하고 남성으로서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첫째 아들인 지훈이가 남자답게 자라길 바랐습니다. 남편에게 있어서 지훈이는 완벽한 아들이었지만 현우는 그와 달라서 맘에 들지 않았죠. 남편은 현우가 나약하다며 늘 그를 질책했습니다. 쓸모없다니, 할 줄 아는 게 없고 이러니 장가라도 제대로 갈까 싶다. 남편이 매번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속상했습니다. 왜 꼭 현우에게만 그러세요? 성격이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현우는 형과 비교당하며 자랐고 어릴 때는 형에 대한 콤플렉스로 인해 기가 죽어 살다가 성인이 되면서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지훈이는 성격이 활발하고 운동을 잘해서 체육교육과로 진학하여 교사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포항에서 시험에 붙어 그곳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여행을 함께 가게 되었는데 첫째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여행은 함께 다니면서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혼자 따로 다니시면 가족여행의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그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여행을 다녔을 뿐인데 왜 또 잔소리냐 싶었습니다. 도대체 왜 내가 너희 뜻대로 안 한다고 이러냐. 그렇게 따질 거면 왜 나랑 왔냐. 며느리는 계속 불만을 터뜨리며 어머님이 손주들 돌봐주지도 않고 저도 힘들어요 라고 했고 저는 아이들이 불편하면 나처럼 혼자 다니는 것도 좋겠지 않냐 라고 응수했죠. 그러자 며느리는 어머님, 저도 가족인데 저를 딸처럼 생각한다면서 왜 도와주지 않으세요? 라고 하기에 저는 딸이라곤 했지만 내 딸은 아니잖아. 너 해외여행 갈 때마다 친정엄마는 챙기면서 왜 나에겐 그렇게 안 하냐? 라고 되받아쳤습니다. 결국 서로 불만을 쏟아내며 말다툼이 커졌고 저는 며느리의 태도에 실망했습니다. 만약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건강했으면 이번 여행에도 그쪽을 모셨겠지만 다친 탓에 저와 함께 온 것이 뻔히 보였죠. 이제 더는 며느리의 요구를 스승이 들어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연수는 평범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해 성실히 일했지만 여전히 자신감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탓에 마음에 쌓인 불만이 직장 생활의 어려움으로 드러났습니다. 다행히도 직장에서 만난 아내 수진이가 연수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수진은 밝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연수를 이끌어 주었지만 절대 자신의 이익을 손해보지 않는 계산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의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연수를 사람답게 만들어 줬다며 아주 예뻐했습니다. 이런 아들은 수진이 같은 똑똑한 여자를 만나야 해. 여우 같은 여자가 더 나을 때도 있지. 남편은 수진이 연수를 잘 보살펴준다고 생각하며 그녀를 인정했죠. 이런 남편의 마음에 연수도 수진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그녀를 하늘처럼 여겼습니다. 한편 첫째 아들 재훈이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재훈의 아내는 단골 미용실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남편은 그녀의 학벌과 집안을 탐탁지 않게 여겨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용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남편은 마뜩찮아했죠. 결국 재훈은 스스로 인생을 선택하겠다며 결혼했고 임용시험에 합격해 지방에서 교사로 근무하게 되면서 집과는 거의 연락을 끈다시피 했습니다. 명절에나 가끔 집에 오는 재훈과 달리 남편은 연수에게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고 연수는 결혼 후 아버지의 인정 속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런 연수의 모습이 좋았지만 수진이 시아버지의 신뢰를 얻으면서 점점 연수를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려는 모습이 보여 저는 걱정되었습니다.
연수는 오히려 수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저에게도 엄마, 수진이를 좀 더 예뻐해주세요. 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남편도 연수를 잘한다며 자랑스러워했고 연수는 아버지와 남편의 지원을 받으며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수진의 콧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시댁에서도 거리낌 없이 자신의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욕실에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목에 문제가 있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다리에 후유증이 남아 집안에서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간병을 맡게 된 저는 고생스러웠지만 수진이 한동안은 몇 번 찾아와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느 날 반상회에 가는 동안 남편을 잠시 봐달라고 부탁한 후로는 수진은 집에 거의 오지 않더군요. 연수 역시 아내와 함께 오지 않으며 핑계를 댔습니다. 지방에 있는 재우는 어쩔 수 없다 해도 가까이 사는 연수가 이따금이라도 남편의 약을 챙겨주거나 병원에 동행해줬으면 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몇 년간 저는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수진이 임신 소식을 전해왔고 연수는 크게 기뻐하며 저희 집에 찾아와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무덤덤한 표정을 지으며 예전처럼 딸처럼 여겨오던 수진에 대한 감정이 식어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수진이 연수를 지나치게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보며 며느리가 진정한 딸이 될 수 없음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손녀딸이 돌을 맞이할 무렵 수진은 친정 식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온 후 시댁 식구들과도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손녀딸이 태어난 후로 마음을 열어주려 노력했기에 저는 기꺼이 응하며 부산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남편도 스스로를 잘 챙기겠다며 다녀오라 했지만 첫 여행인 만큼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여행 중 며느리가 제가 따로 다닌다고 불만을 터뜨리며 이럴 거면 왜 왔어요? 라며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기분이 상해 너희 좋으라고 따라왔지만 힘들면 혼자 다닐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대답했죠. 수진은 가족여행을 왔으면 함께 다녀야 하지 않느냐며 서운해했고 저는 여행 내내 수진의 불만에 지쳐가며 그녀와의 관계를 재고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건강 문제와 며느리의 태도를 통해 제가 수진에게 느꼈던 경계심이 틀리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주는 제주도 여행에서 겪은 모든 고생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말할 필요 없이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며느리의 하녀처럼 지낸 여행이었다는 생각에 치를 떨게 되었고 다시는 함께 여행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죠. 부산에서 며느리와의 여행 후 연주는 일주일 내내 알아놓았던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이 4년 후에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둘째 손주가 돌이 될 때쯤 연주의 생일을 앞두고 있었고 큰 기대 없이 있었는데 연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같이 다녀와요. 윤희가 어머니 모시고 가고 싶다고 벌써 표까지 다 예매해놨어요. 작년에 칠순도 제대로 못 챙겨드린 게 마음에 걸린다고 하네요. 연주는 엄마는 여행 별로 가고 싶지 않다. 이미 식사도 하고 용돈도 받았는데 굳이 제주도까지 갈 필요 없잖아. 라며 거절했습니다. 4년 전 이 일이 가물가물하기는 했지만 부산 여행에서 느꼈던 불편함이 떠올라 함께 가기를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호는 쉽게 물러서지 않고 다시 한번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엄마, 부담 가지지 말아요. 이번 여행 경비도 다 우리가 낼 거고 엄마는 편하게 여행만 다녀오면 돼요. 간만에 비행기도 타고 좋잖아요. 그곳에서 칠순잔치도 다시 한번 하는 셈 치고요. 연주는 계속 거절하며 남편 이야기를 꺼내며 핑계를 댔습니다. 네 아버지는 어쩌고 여행은 됐으니 니들끼리 잘 다녀와라. 엄마가 가면 오히려 방해만 될 거야. 하지만 연호는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엄마, 가족끼리인데 정 없게 왜 그러세요? 더 나이 드시면 여행 가고 싶어도 못 갈 텐데요. 지금이라도 젊으실 때 다녀오시는 게 좋아요. 솔직히 며느리와 여행을 가는 것이 불편했지만 연호의 부탁이 끈질긴 데다 4년 전 부산 여행에서의 힘든 기억도 어느 정도 가물가물해진 탓에 이번에는 그냥 연호의 부탁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각오를 다지고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한 연주는 가방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이 어디 있었더라? 여행에 필요한 것들이 뭐뭐 있었더라? 하며 이것저것 챙기던 연주는 워낙 준비성이 철저한 성격이라 함께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편하게 해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도 연주의 철저함 덕분에 아들 내외는 큰 걱정 없이 여행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주가 짐을 챙기는 모습을 본 남편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저렇게 짐을 싸? 연주는 남편에게 연호랑 연호 아내랑 같이 제주도 가기로 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또 그 여우 같은 윤희가 당신을 힘들게 할 텐데 괜찮겠어? 몇 년 전에 다녀오고 나서 당신이 일주일 동안 알아누웠잖아. 연주는 이번에는 연호가 진심으로 부탁해서 가는 거야 라며 남편의 걱정을 다독였습니다. 남편의 충고가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이번에는 아들이 솔직하게 도와달라고 부탁했기에 예전처럼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제주도로 떠나게 된 연주는 몇 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며 약간은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달라질 거라는 기대도 조금은 품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처음에 아들 연호가 칠순잔치를 제대로 못 챙겨드렸다며 제주도 여행을 제안했을 때 내심 고마운 마음이 들었지만 며느리 윤진이가 두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곧바로 그녀의 하녀 노릇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남편 역시 연호가 자신의 아내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습이 못마땅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남편이 윤진이를 다른 며느리와 비교하며 계속해서 칭찬했던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그건 내 잘못이지. 연호가 나약해 보여서 여우같이 똑똑한 며느리를 원했던 건데 지금 보니 화가 되었네. 이젠 아무리 얘기해도 애비꼴이 이 모양이니 듣지도 않네 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주는 남편의 실수를 인정하는 태도에 공감하면서도 이제는 며느리와 더 나쁘지 않게 지내보려 했습니다. 특히 준호는 연락도 잘 없고 연호가 곁에 있는 유일한 아들이니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아들까지 힘들어질 테니까요. 연주는 차라리 윤진이가 자신을 친정엄마처럼 편하게 생각해서 부려먹으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정리하고 4년 전이 힘들었던 부산 여행을 뒤로한 채 다시 한번 제주도 여행길에 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짐을 싸면서 오랜만에 여행이라 설레는 마음이 들기도 했고 제주도는 젊었을 때 친구들과 자주 갔던 곳이라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캐리어에 필요한 물건들을 꼼꼼하게 챙기다 보니 짐이 산더미처럼 쌓였지만 손주들 물건이 많을 걸 예상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다음날 연호가 큰 차로 연주를 데리러 왔고 연주는 차에 타자마자 인사를 나누는 며느리 윤진이의 밝은 모습을 보고 내심 그녀가 변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차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윤진이는 농담 반, 진심 반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가서 저희가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불평하지 말고 드세요. 비싸다고 하지 마시고 그 돈 주시라 하지도 말아주세요. 연주는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난 그런 적 없는데 네가 더 입맛 까다롭지 않니? 윤진이는 연주가 부드러운 반응을 보이자 안심했는지 친정엄마와 여행 갈 때마다 부딪힌다는 이야기를 꺼내며 우리 어머님은 맘이 넉넉하셔서 좋네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여간 날카롭지 않았지만 연주는 내색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공항에 도착한 연주는 어느새 지친 기색이 역력해졌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첫째 손녀가 동생을 질투하며 울음을 터뜨렸고 둘째는 아기라 쉽게 달래기 힘들었으니 비행기 내내 연주가 두 아이를 안고 달래야 했습니다. 손주들의 울음소리에 주위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연주는 꿋꿋이 아이들을 달래며 인내했습니다. 첫째는 사탕을 주니 금방 그쳤지만 돌잔치 후 얼마 되지 않은 둘째는 한번 울기 시작하니 쉽게 진정되지 않아 연주가 직접 안고 다독이며 겨우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윤진이는 연주가 능숙하게 아이들을 다독이자 남편 연호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거 봐요. 어머님이랑 같이 오니까 훨씬 낫잖아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윤진이의 웃음과 말이 왠지 모르게 연주의 마음에 불편함을 남겼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한 후 숙소로 향하니 첫날은 애월 쪽에 풀빌라를 예약해 놓았다며 그야말로 반짝거리는 숙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주겠다며 둘에게 수영복을 입혀 물놀이를 시작했는데 윤진이는 애들을 튜브에 태워놓고 갑자기 어지럽다며 방에 가서 잠시 쉰다더니 연호도 며느리를 따라가서는 한참 동안 나오지 않더군요. 그렇게 1시간 넘게 저 혼자서 아이들과 물놀이를 하느라 애를 먹었고 손주들과의 물놀이가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새삼 느꼈습니다.
특히 둘째 손주를 계속 붙잡고 있는 사이 큰손녀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다 물에 빠지자 급히 큰손녀를 건져 올렸지만 이미 물을 많이 먹어 기침과 울음이 터졌습니다. 자식 내외는 그제서야 방에서 나와 손녀를 안아주며 다독였고 윤진이는 그걸 보고는 제게 화를 내며 어떻게 아이를 물에 빠뜨리느냐고 따지더군요. 저도 화가 나서 내 몸이 하나인데 큰손주 보고 있는 동안 작은 손주를 챙기지 못했을 뿐인데 그렇게 불안하면 네가 직접 와서 지켜보지 그랬냐 라고 말했습니다. 4년 전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아무 말 못하고 넘겼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고 할 말은 다 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제 말을 들어주길 기대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저는 1시간이나 방에서 나오지 않은 며느리에게 혼자 애들 못 보겠으니 방에서 쉬려면 나도 불안하니 이런 일은 못 본다 라고 단호히 경고했습니다. 그 후 시장 근처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여기서도 과거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윤진이는 회와 전복을 시키며 맛있게 먹기 시작했고 저는 자연스럽게 둘째 손주에게 이유식을, 첫째 손주에게는 주먹밥을 작게 싸서 먹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신경 쓰다 보니 제 식사는 거의 못하고 시간이 지나 저는 배가 고픈 상태에서 전복을 더 시켰는데 윤진이는 어머님, 배부르지 않으세요? 공깃밥이라도 하나 더 시킬까요? 라고 돌려 말하며 전복을 추가로 시키는 걸 은근히 불편해했습니다. 4년 전에도 비슷하게 애들 챙기다 보니 정작 저는 공깃밥과 남은 반찬으로만 끼니를 때웠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상했지만 이번엔 차라리 입을 열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회나 전복 맛도 못 봤다. 너희가 먹기만 할 게 아니라 애들 보느라 못 먹은 나도 좀 챙겨줘야지. 다 먹어놓고 이제 와서 공깃밥으로 때우라고? 제 말에 며느리는 얼굴이 붉어졌고 아들도 당신이 어머님 거 챙겼어야지 라며 윤진이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번엔 절대 참지 않고 전복죽까지 시켰고 비싼 회도 작은 걸로 다시 시켜 마음 편히 먹었습니다. 이렇게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배불리 맛있는 음식을 먹었고 양이 많아 남길 뻔한 걸 다 먹어 치우니 아들과 며느리는 음식값이 아까운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도 무리해서 먹었더니 앞으로 전복을 당분간 먹고 싶지 않을 것 같았고 결국 숙소로 돌아가는 길 내내 자식 내외는 말 한마디 없이 찬물을 끼얹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칠순잔치를 제대로 못해줬다며 이번에 제주도 여행으로 보답하고 싶다고 했던 연호의 말이 들렸지만 난 한 번 들은 그 말만으로도 어지간히 치를 떨었고 게다가 연호가 아예 부탁을 해오더라. 윤진이가 이번 여행을 정말 가고 싶어 했는데 아이 둘을 데리고 다니는 건 무리라고 걱정까지 했다며. 산후 우울증도 앓았던 윤진이를 생각하면 이번에는 좀 이해해줘야 할 것 같아. 그래, 어쩔 수 없지 하며 마지못해 수락했다. 내심, 아들이 내게 이 부탁을 하도록 만든 건 누구겠나. 연호가 마누라에게 꼼짝 못하도록 만드는 건 다름 아닌 남편의 과거 칭찬과 비교 때문이지. 허구한 날 준호댁이랑 비교하며 윤진이를 잘 얻었다고 칭찬해댔으니 결국 연호는 아내 말에 꼼짝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남편도 그런 사실을 모르지 않았다. 예전에 연호가 똑부러지지 못하니까 여우 같은 며느리를 얻어서 잘됐다고 했던 자신이 이제 와서 후회하고 있는 듯 보였다. 그때는 몰랐지. 지금에야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더라면 조심했을 텐데. 그는 한숨을 쉬며 자신의 잘못을 이제서야 깨닫고 있었다. 그렇다고 이미 벌어진 일을 돌이킬 순 없으니 난 앞으로라도 며느리와의 관계를 잘 정리하고 싶었다. 사실 준호는 거의 연락이 없고 연호만 가까이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 며느리와 사이가 나쁘다면 연호가 중간에서 고생할 게 뻔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연호도 내가 잘 지내기를 바라는 눈치였으니 그건 아마도 윤진이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를 친정엄마처럼 생각해 조금 편하게 대했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제 와서 부려먹으려는 것도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했다. 여행이란 어차피 새로운 경험을 위한 것이니 4년 전이 불쾌했던 기억을 뒤로하고 난 이번 여행에서는 기분 좋게 즐기기로 마음먹었다. 오랜만에 가는 여행이라 사실 설레는 마음도 있었다. 젊었을 때 친구들과 몇 번 가본 제주도는 언제나 예쁘고 신나는 장소로 기억에 남아있었기에 이번에도 나름 기대가 컸다. 짐을 싸면서 오랜만에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준비했는데 꼼꼼한 성격 탓에 짐이 많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왕 애들이랑 함께라면 잘 챙겨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른 아침에 연호가 차를 끌고 나를 데리러 왔는데 아이들을 태우기 위해 큰 차로 바꿨다며 넉살 좋게 웃었다. 차에 오르니 윤진이도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해와서 난 내심 이번 여행이 좀 다르게 기대하게 되었다. 차가 공항으로 가는 길에 윤진이가 농담 삼아 말했다. 어머님, 가셔서 저희가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 이번에는 뭐가 맛있느니 별로니 그런 말씀은 안 하실 거죠? 그러면서 비싸다고 하실 것도 없이 마음껏 드시라는 말까지 덧붙였는데 왠지 그 말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나름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리려는 의미였겠지만 속으로는 예전처럼 내가 참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말은 하겠다고 다짐했다. 제가 손주들 보면서 여행 다니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엄마를 찾고 사탕 보던 첫째 손녀도 엄마에게 가겠다고 버둥대는 통의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때 아들 내외라도 같이 있으면 좀 나았을 텐데 주변 사람들 시선을 받으면서 혼자 애쓰고 있자니 참 답답했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비슷한 연배의 여행객 한 분이 저를 도와 손녀딸을 잠시 봐주더라고요. 힘드시죠? 손주들 보면서 자식 따라 여행 다니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분은 제 말을 듣고선 자식이 모시고 가겠다고 해도 갈 수만 있는 게 아니죠. 저도 그래서 이제는 자식들하고 여행 안 가요. 가봐야 애 봐주는 부모나 짐꾼 취급을 받으니 말이에요. 라고 하더군요. 사람들 줄 서기만 시키고 지들끼리 논다며 일정을 다 지들 위주로 짜놓은 걸 생각하니 이번 여행도 마찬가지였죠. 이번에는 연호가 부탁해서 도와준다고 따라왔지만 솔직히 못하겠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분은 부모라서 자식 눈치를 봐야 하는 것도 서러운 일이에요. 자식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서로를 위한 방법이에요. 다음엔 친구들과 함께 가세요. 라며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고선 순번이 되어 음식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들 내외는 나타날 기미가 없었고 제 번호가 불려 겨우 안에 들어가서 시원한 바람을 쓸 수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과 옷이 축축해져서 힘들었던 순간 아들이 딱 맞춰 나타났어요. 그런데도 제 고생을 위로하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다는 듯 자리에 앉더니 기다리는 건 정말 싫지만 그래도 해변 한 바퀴 돌아보니 좋네. 하며 웃는 얼굴로 말하더군요. 내가 기다리면서 고생한 걸 모르고 오히려 지들은 해변을 거닐며 기억에 남는 풍경을 보고 왔다고 즐거워하는 그 말에 그저 쓴웃음이 나왔어요. 저녁 메뉴는 흑돼지였지만 이번에도 손주들 챙기느라 제대로 먹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며느리가 제 몫을 옆에 덜어놓긴 했지만 전복이나 회처럼 식어도 괜찮은 음식과는 달리 고기는 식으면 맛이 떨어지잖아요. 첫째 손주는 밥을 먹으려 하지 않고 작은 손주도 이리저리 움직이니 그나마 제가 아까 먹인 사탕이 배부르게 한 게 원인이었죠. 며느리가 유나 왜 밥 안 먹어? 라고 묻자 손녀가 할머니가 사탕 줬어 라고 말해서 제 입장이 난처해졌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어머님, 유나 충치도 있어서 사탕 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라며 서운한 표정을 지었죠. 사람들 줄 서는 중에 애들 달래느라 사탕을 물리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하자 며느리는 그럼 저희를 부르셨어야죠. 라고 말하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저는 이럴 거면 차라리 애들 보는 걸 나에게 맡기지 말고 본인들이 직접 보라고 말했죠. 며느리는 무슨 말을 할지 망설이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었고 이 일로 인해 가족들의 분위기는 쌓인 불만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나니 저도 해변 한 바퀴 돌고 올게요. 유나랑 민준이 좀 봐줘요. 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우리 이제 가야 하지 않나요? 라며 난감한 표정으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는 니들끼리 해변을 돌고 오면서 내 생각은 왜 안 해? 라고 말했지만 아들 내외는 애매하게 대답할 뿐이었죠. 결국 셋이 해변을 다시 걷게 되었고 다들 피곤해 보였는지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시원한 바닷물에 발을 담그며 낮이 길어 아직 해가 지지 않은 모습을 보니 참 낭만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돌쟁이 손주가 잠에서 깨어 칭얼대며 울기 시작했고 며느리가 달래려고 애썼지만 쉽게 잠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에 깬 첫째 손녀딸도 덩달아 울기 시작하자 아들 내외는 아이들을 달래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고 결국 저를 불렀습니다. 겨우 10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부르다니 참 뻔뻔하다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이 돌아갔습니다.
저를 부르자 며느리가 죄송해요, 어머님. 저녁이 되니 바닷바람이 차가워져서 아이들이 콧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라며 미안한 듯 말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내일부터는 그냥 혼자 근처를 다니려 한다. 이제 여행도 하루 남았는데 나도 좀 내 시간을 갖고 싶다. 고 대답했어요. 며느리가 혼자 다니시기 불편하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라며 걱정하길래 저는 택시라도 잡아 타면 되지 않겠냐 고 했더니 어머님, 시내도 아니고 해변가라 택시 잡기 어려워요. 기껏 모시고 왔는데 따로 다니시면 저희가 뭐가 돼요?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속으로 더 이상 시종 노릇하긴 싫다고 말이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결국 합의한 것은 제가 일정에 따라 같이 이동하되 그 근처에서 제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남은 여행을 그저 아이들만 돌보며 보낼 순 없었기에 제가 원하는 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들 내외는 일정을 가능한 제 취향에 맞추는 척했지만 사실은 그들 편의를 위한 것이었죠. 꽃을 언급한 걸 기억한 듯 화훼 농장으로 데려갔는데 손주들을 저에게 떠넘기려는 의도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단호하게 마지막 날엔 너희가 아이들을 봐라. 이틀이나 봐줬으니 이제는 좀 자유를 주면 좋지 않겠냐 고 말했어요. 저의 직설에 아들 내외는 표정이 굳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고 며느리에게 자리를 바꾸자고 해서 제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제 멋대로 다니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나쁜 시어머니가 될 각오를 하니 마음이 홀가분하더라고요. 아들 내외는 손주들을 돌보느라 진이 빠진 듯했고 저는 마음껏 제 시간을 즐기며 다녔습니다. 폭포 구경도 하고 숲도 산책하며 혼자 차도 마셔보니 마치 처음으로 제대로 된 여행을 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식당에 가서도 제가 먹고 싶은 비싼 고등어회와 갈치조림을 시켜 따뜻하게 먹으니 밥이 참 잘 넘어갔습니다. 드디어 제주도에 온 실감이 났습니다. 며느리는 생선을 좋아하지 않아 맛이 없다고 투덜거렸지만 저는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친 후 면세점 구경도 나갔습니다. 여러 물건을 둘러보다가 남편에게 줄 화장품과 감귤 초콜릿, 그리고 귤 한 상자를 샀는데 10만 원도 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생각이 나니 자연스레 아들 가족 선물도 챙기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 아들 내외를 불러 기념품 하나씩 고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시큰둥하더니 이것저것 고르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다 갑자기 명품 지갑을 고르며 저희는 이걸로 할게요. 마침 저희 둘 다 새 지갑이 필요해서요. 라고 했어요. 이 기회에 필요한 걸 사자는 듯 명품 지갑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니 기념품을 넘어선 그들의 요구가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다. 지갑 하나 못 사줄까 봐 하면서 두 개의 지갑을 계산대에 올려놓고 줄을 서는데 계산서에 찍힌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 개 합쳐 120만 원이라니. 이게 무슨 명품이라고 이런 금액이 나오냐고 하니 점원이 유명 브랜드는 아니지만 요즘 인기 있는 제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명품에 대해 잘 아는 편이 아니어서 이런 큰 금액이 나온 줄 몰랐던 터라 속이 좀 쓰렸습니다. 이미 며느리에게 사준다고 말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지만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고 기뻐하는 표정을 짓는 모습이 눈에 거슬리더군요. 줄 서 있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카드를 내밀고 계산을 했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잘 몰랐던 거죠. 면세점에서 초콜릿이나 작은 선물을 고를 줄 알았던 게 제 오산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비싼 걸 고르냐 고 묻고 싶었지만 이미 사준다고 했으니 그저 며느리의 스마트함을 인정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뼈있는 소리로 정말 똑똑한 며느리 얻었네 라고 아들에게 한마디 했더니 아들도 좀 과하다고 느꼈는지 저에게 살짝 다가와 나중에 따로 돈을 보태드릴게요 라고 귓속말을 해주더군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도 풀렸습니다. 비록 돈을 안 줘도 그 의도가 고마웠습니다. 이제 와서 며느리 앞에서 인색하게 보이기 싫었으니까요. 사실 여행 마지막 날 지갑 일만 아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도 아들의 배려 덕에 나름 만족스러운 여행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니 피곤이 몰려와 잠깐 누워 쉬고 싶었고 첫째 손녀와 함께 잠들 준비를 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깊이 잠들기 어려웠고 그때 아들과 며느리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어머님 모시고 여행 오면 안 되겠어. 우리끼리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지갑도 사고 예상보다 돈이 더 나가서 다음 달 생활비가 빠듯하겠어. 그래도 지갑 얻었잖아. 당신 그거 노래를 불렀잖아.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고 지갑을 핑계로 둘이 나눈 이야기가 고스란히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며느리는 아들 앞에서 그 지갑값 따로 드린다는 소리는 괜히 한 거죠. 그럴 필요 없어요. 라며 그 돈을 붙여주기만 해봐라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왜 지갑을 골랐는지 의도가 확실히 드러나는 말이었고 그 얘기를 듣고 아들은 며느리 말에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저는 차마 들을 수가 없어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듣고 있었는지 몰라 입을 다물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사준 거였고 돌려받을 생각도 없었다만 윤진아,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은 몰랐구나. 막말로 내가 이틀 동안 손주 보며 너희를 도왔는데 내가 그렇게 쉽게 보였니?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아니요, 어머님 그런 건 아니고요. 라고 답했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도 결국 내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마지막 날에야 겨우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해봤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거슬리더냐? 라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머뭇거리며 어머님, 혼자 다니시면 저희도 신경 쓰이니 그런 거예요. 여행비도 생각보다 많이 들고 해서 다 같이 다니자는 거였는데 라고 답했습니다.